앞서 지금까지는 건강한 밥상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고, 또 밥상의 주인 주로 밥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반찬을 중심으로 자세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육지에서 나는 우리 먹거리 중에 가장 지금 좋다고 좋게 평판을 받고 있는 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 영양 분석표 100g당 대두 노란콩에 단백질은 41.3g 들었고 두부에는 8.6g 들었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석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기질 한번 보겠습니다. 무기질 대두 노란콩에는 칼슘이 127mg 들었고요. 두부에는 181mg 들어있습니다. 결국 우리 콩 영양 분석표에 다른 거 일부 미량 들어있는 거는 좀 무시하고더라도 좌치고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 칼슘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체가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좀 특징은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놓으면 칼슘량이 좀 더 증가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왜 두부를 자주 많이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 영양 분석표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칼슘이란 도대체 우리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은 사람 및 동물의 뼈와 이를 유지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칼슘은 뼈 무게의 약 70%를 이루며 뼈를 강하고 견고하게 해준다. 인체 내 칼슘의 약 99%는 뼈와 이에 들어있다. 나머지 1%의 칼슘은 혈류를 통해 순환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시청자 여러분, 1%의 칼슘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뼈와 이에 있는 칼슘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대략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1%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는 1%의 이 칼슘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1%의 칼슘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슘은 근육 수축과 심장 수축의 조절을 돕니다. 1%의 칼슘이요. 또 칼슘은 신경 충격의 전달과 혈액 응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만 시, 그러니까 여성이 아이를 분만 시 자궁 수축을 촉진하는 데도 관계하고 젖의 생성에도 관여한다. 또 이 0.1%, 이 1%의 칼슘은 또한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며 체내의 여러 가지 효소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다. 섭취된 칼슘은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류 또는 뼈에 축적되고 또 칼슘의 흡수는 비타민 D가 존재하느냐에 달렸는데 비타민 D는 칼슘이 소화계에서 혈액이나 뼈로 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핵심 성분이다.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부갑산성과 갑상선의 호르몬 분비도 혈액 내의 칼슘 평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조절 메커니즘은 혈류 내에 칼슘 결핍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칼슘 결핍이 일어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혈류 내에 꼭 필요한 무기질인 칼슘을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칼슘이 약간 부족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뼈가 성겨지거나 뼈가 성겨지는 게 골다공증이죠. 뼈 조직이 연해진다. 뼈 조직이 연해지는 게 골연화증이죠. 아동기에 칼슘의 대사가 잘못되면 구루병이 되기도 한다. 구루병은 뼈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O형으로 이렇게 구부정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최근의 연구는 칼슘 결핍증이 고혈압, 결장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밭에서 나는 콩에 대해서 주로 알아봤는데 바다에서 나는 고등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영양 분석표. 다른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걸로 보이고요. 미량 성분인 셀레늄 0.25. 아까 그 돌돔에서는 0.6 UG 있죠. 고등어에서는 0.25 UG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소위 핵산 RNA, DNA 하는 것은 이런 거는 뭉뚱그려가지고 영양학적으로는 이렇게 분석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등어에 들어있는 셀레늄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늄이란 무엇인가? 셀레늄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량 원소 무기질이다. 이 영양소는 정상적인 산소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프리라디칼로부터 세포를 지키는 항산화 요소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라디칼 화학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홀전자를 포함한 분자, 소위 프리라디칼은 간단히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프리라디칼을 백과사전을 찾아서 한번 꼭 몇 번 반복해서 한번 찾아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식에 셀레늄이 들어있는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물성 식품이 셀레늄의 주된 공급원이다. 셀레늄은 육류와 해산물에도 들어있다. 셀레늄이 풍부한 땅에서 자란 곡식이나 풀을 먹는 동물의 근육에는 셀레늄이 더 많다. 미국에서는 고기와 빵이 셀레늄의 주 공급원이다. 몇 가지 견과류, 특히 브라질 넛, 호두도 역시 매우 좋은 셀레늄 공급원이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은 말입니다. 전국 토의 70%가 황화암으로 되어 있어요. 토양에 셀레늄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나는 채소를 포함한 각종 어떤 육류라든지 이런 거에는 셀레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산물과 그 다음에 생선을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도 토양에 셀레늄이 굉장히 부족한 국가입니다. 셀레늄 부족으로 인한 질병이 자주 또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언론에 가끔 보도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토양에서 나는 각종 먹거리들도 셀레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생선을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셀레늄 부족은 캐산병과 관련이 있고요. 캐산병에 나타나는 셀레늄 부족의 가장 흔한 징후는 심장이 커지고 심장의 기능이 나빠지는. 심장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심장의 기능이 나빠지면은 우리 인체에 이보다 더 치명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셀레늄은 활성형의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므로 셀레늄이 부족하면 갑상선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셀레늄 부족은 영양 섭취를 전적으로 완전 비경구적 영양법에만 의존한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완전 비경구적 영양법이란 소화기관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정맥혈관 주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심한 소화기관 장애는 셀레늄 흡수를 떨어뜨려 셀레늄이 부족하거나 고갈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셀레늄을 보충해야 하는가? 영양 공급을 전적으로 완전 비경구적 영양법에 의존하는 사람은 모두 셀레늄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크론병, 장의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과 같은 소화기관 장애는 셀레늄 흡수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셀레늄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셀레늄 고갈이나 부족은 수술로 작은 창자의 절반 이상을 떼어낸 사람과 같이 심한 위장관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식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건강한 음식으로 식습관 혁신을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식, 아침, 점심, 저녁 비교적 일정한 시간에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사를 정식이라고 말합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단히 먹는 것을 간식이라고 말하고요. 과식은 자신의 위 크기의 3분의 2 이상이 음식물로 꽉 차면 과식이라 할 수 있는데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는 적당한 크기로 늘어납니다. 위의 늘어나는 기능이 과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폭식, 제 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급히 허겁지겁 식사를 하는 것을 폭식이라 말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식, 위장 및 소화기관이 모두 쉬어야 하는 밤늦은 시간대, 즉 저녁 8시 이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식사를 말합니다. 위장 및 전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 식사를 말하는데 이 또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식 외에는 일체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 폭식, 야식 등은 공이 위장의 위산 대량 분비를 초래하고 췌장에서 소화효소 및 인슐린 대량 분비 등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되므로 반복되면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비만, 제2형 당뇨, 고혈압 증상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과식, 폭식, 야식 무조건 안 해야 됩니다. 과식하면 소화 과정에서 대량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혈관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뇌세포를 자극하면은 바로 두통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껐덕하면은 머리 아프다 뭐 이래 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와 관련도 있지만 대부분 이 과식이나 폭식, 야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소화 과정에서 대량의 가스, 즉 활성산소가 발생해 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 뇌세포를 자극하고 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걸 두통약 먹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식습관 고치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두통약 먹어봤자 통증을 완화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다른 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습관 혁신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건강한 밥상으로 만들어진 식단을 가지고 각자 개인에게 알맞는 양의 식사를 비교적 일정한 시간에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 식습관은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되 적당히 소량으로 질 높은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강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나가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고 출발합니다. 요즘은 물에 리퀴드 크린지 한 5스포이드 정도 타서 마시고 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갈증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위가 장 운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병행하고 동시에 우리 소화기관을 청소하는 목적,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강사가 매일 먹는 하루 3끼 식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원래는 순두부를 먹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구하기 힘든 관계로 검은 콩, 칼슘, 두유 195ml짜리 한 잔, 반숙으로 삶은 계란 1개, 사과 또는 토마토 같은 과일 1개와 생수나 개똥숙자 1컵을 마시는 것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합니다. 완전히 생식인 셈이죠.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검은콩 칼슘 두유에다가 제네시스 푸어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인기리에 잘 인기가 상당히 높은 밀라를 몇 개월 동안 얼마만큼 좋은지 한번 알아볼 겸 타서 먹어보기도 했으며, 또 린 앤 푸르첸 화이트 뭐 이것도 타서 먹어보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 데일리 모닝을 몇 개월 동안 타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여하간 아침에는 이렇게
검은콩, 칼슘 두유라든지 여기서 각종 영양가 높은 것들을 타서 한 잔 하고, 그 다음 반숙으로 삶은 계란 한 개 하고, 과일 하나 하고, 그 다음 생수 한 잔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합니다. 열량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정상적으로 식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하고 있습니다. 위의 부담은 훨씬 아마 적어질 겁니다. 점심은 된장찌개국과 같은 국과 그 다음에 현미 잡곡밥 한 공기, 주로 십자화과 야채로 양배추를 데친 것이나 브로콜리 데친 것과 케일 등의 야채와 간단한 반찬 한두 가지, 그리고 꽁치, 고등어 등의 생선 두세 토막 정도가 기본 식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서 건강한 밥상의 예의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습니다. 저녁도 점심과 거의 마찬가지 스타일로 먹는 경우가 많으나, 가급적이면 저녁 7시 전후에 먹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저녁 10시 전후에 잠자리에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녁 8시 이후에는 야식은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체 24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 24시에 꼭 부합되도록 앞으로 여러분들은 식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 배설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은 보통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 가게 되죠. 그 이유는 밤새도록, 그러니까 우리 신장이 하루에 혈액 정화작용을 24번 내지 25번 하는데, 잠자는 시간 동안에는 혈액 정화작용은 계속되지만 우리 뇌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위 신장 오줌보에 쌓여 있다가 아침에 뇌가 인식하는 순간 화장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영양분 섭취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좀 괜찮은 식사를 해도 됩니다. 근데 아침 식사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식사를 좀 많이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인체가 정신노동을 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겁니다. 소화시키는데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통찮은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 먹은 영양분보다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는, 말하자면은 손해보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침 식사는 질 높은 거 이대 좀 소량으로 먹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대사시간대입니다. 대사시간대라는 것은 우리가 혈액순환하고 숨 쉬는 거, 호흡운동하는 거 빼고는 우리 인체의 모든 장기는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대사시간대에 꾸역꾸역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하면은 위에 엄청 소화기관의 부담뿐만 아니라 우리 뇌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음식물 섭취는 반드시 인체의 24시 메커니즘에 자연스럽게 부합될 수 있도록 식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평생 건강관리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